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이제 집에 있는 달력을 한 장 넘길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한 달 후회 없이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6월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침에 활기찬 기운이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은 잔뜩 흐린 하늘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텐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한 접이식 우산 챙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와 전북 동부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 소식에도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남부 곳곳엔 건조특보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 다시 산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잔뜩 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아침에도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이 20.5도, 대구는 21.5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전주 23도, 대구는 26도로 요 며칠 이어졌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지방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요즘 봄과 여름을 오가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을 잃기 쉬우니까요. 영양이 듬뿍 담겨있는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사전투표율 20.62% 역대 최고치 배경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전국에 동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죠. 이 사전투표가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4,430만 3,449명 가운데 913만 3,522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1.04%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은 강원도 25.20% 그리고 전북 24.42%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1.20%, 경기 19.05%, 인천 20.08%를 기록했는데요. 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지난 대선의 이그라운드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하나의 선거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대선도 그렇고요. 올해 있는 이런 중요한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은 뭔가요? 실제로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확실히 사전투표율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절차가 좀 간편하다라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투표장을 찾는 그 시민들이 좀 분산된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사전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1차 본투표, 2차 본투표 이런 식으로 나눌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돼서 격리됐던 분들 네. 그 투표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 모양이죠.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에서는 그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 관련해서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절차적으로 미흡하기도 했고 실제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그 투표 용지를 폐 상자나 쇼핑
스팀팩 등 임시 투표 용지에다가 투표함에다가 담은 뒤에 투표 사무원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도록 해서 일부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 모두에 대비한 투표 관리 대책을 준비하는 등 완벽한 투표, 개표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선관위가 애쓴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뿐만 아니라 투표율 자체가 높을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놀러 가지 않고 투표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진보 정당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속설이 깨졌죠. 그래서 특정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야는 모두 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유불리의 촉각을 세우면서도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정권 지지 여론이 투표로 확인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이벤트가 투표율기에 한몫을 담당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반면 민주당 측은 대선 패배를 서력하려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여야는 고무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전해 주시죠. 네. 모닝브리핑 다음 이슈는요. 칸 휩쓴 한국 영화 격경사 잃은 박찬욱, 송강호입니다. 네, 지난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박찬욱 감독과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함께 수상하는 그런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린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모두 총 5편의 한국 작품이 초청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고 송강호 배우는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한국 배우는 송강호 배우가 처음인데요. 참고로 칸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영화제로 꼽히는 권위 있는 영화제로 지난 2019년 다들 기억하시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보면서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은요, 호명되자마자 이제 박해일 배우와 포옹한 뒤에 미소를 띠면서 단상에 올랐는데요.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 믿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관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 박찬욱 감독의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듣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눈물을 닦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송강호 배우는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해서 함께 출연해준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 배두나 등 배우들에게 감사하고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믿고 보는 감독,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럼요. 박찬욱, 네. 송강호. 예,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어떤 작품이었고 어떻게 이제 상까지 받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네, 먼저 박찬욱 감독의 작품부터 살펴보면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작품은 산에서 벌어진 그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를 의심과 관심에 동시에 느끼는 그런 멜로 스릴러 장르의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칸에서 이 헤어질 결심이 상영된 직후에는 약 8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외신들의 호평도 쏟아졌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박찬욱 감독이 훌륭한 느와르 로맨스와 함께 칸에로 돌아왔다. 감정적 대치, 줄거리의 교묘한 빈틈, 그리고 반전에 이은 반전이 히치콕스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 출신의 감독이자 서스펜스의 대가인 히치콕스럽다라고 평가한 건 이 매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극찬으로 보이고요. 이 헤어질 결심은 오는 6월 29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또 송강호 배우의 작품 브로커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즉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이 장소를 소재로 삼았는데요. 송강호 배우는 버려진 아기들을 훔쳐다가 이러한 아기가 필요한 부부들에게 파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악한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름의 선과 양심을 지키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브로커가 오는 6월 8일 개봉할 예정이니까 저도 기대 많이 됩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도 꼭 한번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박찬욱 감독의 별명이 깐느박이잖아요. 이전에 칸 영화제 진출에 했던 진출작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박찬욱 감독이 깐느박이라고 불리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이번 작품으로 4번째 이제 칸에 가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깐느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칸 영화제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감독입니다. 이전엔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박지로 심사위원상 그리고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세 영화 모두 국내외에서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인정받은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네. 상을 받은 작품들 외에도 초청받은 우리 한국 작품들이 여러 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5편이 있는데요. 이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이외에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세계적인 배우가 된 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작 헌트가 있고요. 칸 관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면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에 초청된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 브로커, 헌트와 같은 거장들의 영화뿐만 아니라 다음 소희, 각질처럼 작지만 강한 영화들까지 칸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개봉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하락세에 지하철은 회복세, 코학번은 상승세입니다. 네, 코로나가 하락세에 이르렀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모닝브리핑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 지하철이 심야 운행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것들이 하나둘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녁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심야 시간대에 서울시 시민들의 이동량이 폭증하면서 택시 승천안이 발생했고 네. 서울시는 이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확산과 공사의 사업 적자 등의 문제로 2020년 4월에 중단됐던 지하철 심야 운행이 2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민자 노선인 9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30일부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은 다음 달 7일부터 각각 연장 운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서울시는 이번 심야 운행 복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또 서울시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처음엔 좀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까지 열었는데요. 노조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심야 연장 운행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28일 토요일 노조는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양측은 심야의 교통대란 그리고 귀가대란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점에 동의를 했고 노조는 이를 고려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또 서울교통공사도 인력 확충, 야간 인력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심야 이동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코로나 하락세에 따라서 일상으로 돌아온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코학번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 같은데. 학번 대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학번이라는 게요.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했던 20학번, 21학번, 요걸 일컫는 게 코학번이라는 이제 신조어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의 많은 강의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니 교환 학생이니 어학연수니 이런 대학 생활이 거의 멈춰지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내 지도 교수님과 학과 동기도 잘 모른다 이런 아쉬운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21학번 대학생들이 마침내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5월처럼 여러 대학이 축제 슈퍼위크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학번 학생들은 이제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활기를 띠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 대학 축제 설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축제 네. 때 싸이 씨가 왔었는데 네.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되게 많은 코학번 학생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활기를 띠는데 네. 소소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하나가 바로 안표 문제인데요. 대학 축제에는 왜 연예인 공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희 대학 때도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축하 공연 때문에 요 대학교 축제의 표가 이제 안표로 거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이러한 안표를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말씀하신 그 싸이, 뭐 잔나비, 에스파 이런 가수들의 공연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재학생이라면은 무료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10,000원 내외의 값인 티켓이 심지어 10만 원까지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한 열기가 너무 과해진 탓에 다친 학생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6일 고려대에서 연예인 공연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압사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랑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한양대에서도 이런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대학 축제는 대학 안에 있는 재주꾼들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연예인들을 그렇게 맞아요. 불러서 하니까 예, 그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해주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네, 더 핫한 경제, 더 뜨거운 경제. 오늘 주제는 네. 코로나 시대 요것 돌파구를 찾은 기업들입니다. 오, 코로나 시대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가운데 돌파구를 찾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 위기를 맞으면서 가장 커진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 그래서 기업들이 혁신 경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우선 친환경 전환을 통해서 ESG 경영 실천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국가대표 철강사 P사입니다. P사는 지난 3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 20%를 줄인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이걸 위해서 친환경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투자 비용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2조 원 투자했다고요? 엄청난 액수. 2조 원을? 2조. 와, 네. 코로나 시대에서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중에 ESG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기업들은 ESG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화두입니다, 네. 요즘. 요즘 뉴스에서도 ESG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ESG가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환경, 또 소셜, 사회, 거버넌스, 이게 지배구조거든요. 요 앞글자를 딴 게 바로 ESG입니다.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예전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적인 성과였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이 ESG 공시가 의무가 되고요. 또 2030년부터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로 이게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 굴지 기업들이 그렇게 친환경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리백. 네. 아리비백이 아니라 네.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아리백. 제도인데 네. 한국 최초로 S사에서 이것을 확정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리백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애플이라든 구글이 요즘 앞다투어 다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100%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서
아리백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S사는 이런 우려에 맞서서 아리백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을 통해서 근본적인 혁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내 그룹별 시가총액 3위에 오른 기업이죠. L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AI, 인공지능이었는데요.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2020년 설립한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AI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아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산학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테크놀로지 벤처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해왔던 사업에서 벗어나서 신사업을 개척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국내 이제 대표 유통기업이죠. L사. 네. L사가 최근 헬스케어랑 바이오 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L사 지주가 투자해서 설립한 헬스케어는 유전자 진단, 또 개인 맞춤 처방 같은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전문기관의 외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웰니스 시장을 선점한 뒤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K-메디컬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악재를 호재로 이루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의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웅 기자 주제 전해해 주시죠. 네, 최근 온라인을 달군 뜨거운 자동차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마른 하늘에 발벼락.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발벼락이에요. 발벼락?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블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모자이크 돼서 잘 안 보이지만 차량 앞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거든요. 네. 근데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막 항의를 하는 것 같죠, 차에? 술에 취해서 뭐예요? 차량 주변을 얼쩡거리다가 갑자기 차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저게 발로? 발이에요, 발. 발? 발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겁니다. 누가 차 깃발 위에 달라고. 올라갔나 봐, 지금. 그렇습니다. 발이 차 안까지 들어올 정도였고요. 당시 차량에는 5살 아이가 타 있었고 그래요? 가족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다고. 너무 놀랐다고. 무섭다. 빈 차도 아니고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맞아요. 발로 왜 유리창을 왜 깨부수는 거예요? 무슨 일인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 참. 지난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밤 9시쯤에. 네. 경기도 평택시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 가해자가 30대 남성 A씨였어요. 네. 이 남성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만취한 상태로 곱게 취해서 가고 있으면 그렇죠.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앞에 서니까 갑자기 그냥 좀비가 벌떡 일어나서 차량을 막 가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어떡해. 급기야 차량에 올라가서 발길질까지 하기 왜 시작합니다. 그래 진짜. 네, 너무 피해자가 무서운데요?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게. 네네네. 앞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처참히 망가진 차량의 모습인데요.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5살 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이 자녀 유리 파편이 살짝 박혀서 피가 났고요. 정말. 또 큰 외상을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외상을 입진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아저씨가 온다고 막. 아니, 얼마나 네. 놀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충격이죠. 네, 그럼요. 공포스러웠던 거죠. 네. 맞아. 근데 A씨가 이렇게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그렇지. 그야말로 술 취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정말 놀라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네네. 근데 경찰은 A씨가 차량 앞 유리를 깬 직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였어요. 행위인 한 명이 진압을 도와서 더 큰 위험은 피할 수가 있었지만 진압 과정에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하고 순찰차 파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또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이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었거든요. 아파트 차단기 시설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관이네. 아니,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A씨는 뭐라고 그래요? 입장이 뭡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말이 돼, 기억이 저게. 안 나요. 네. 술 먹은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이제 길에서 막 사람이 어떤 행인이 이제 막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이제 크락션을 살짝 누르니까
막 차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막 놀랐겠어요.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막 험한 꼴을 당할 수가 맞겠죠. 있거든요. 예.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고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출동한 후에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아도 예전에는 사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강경되기도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강경이 잘 안 됩니다. 처벌이 되고요.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적용된 혐의가 많고 큰 만큼 처벌 제대로 받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재물손괴죄, 다른 사람 물건 효용을 해한 경우에 차율이 파손했잖아요. 네. 재물손괴죄 적용될 수 있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폭행하고 경찰차도 부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 공용물 손상죄라고 해서 경찰차를 부순 경우에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훨씬 높게 처벌이 돼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본인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마시고 그랬다라고 하면 네. 주치 감경을 주장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다 뭐 만취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렀다는 게 충분히 입증돼야지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감경 규정이고, 특히 요즘에는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주치 감경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 믿으세요? 안 믿죠. 핑계죠, 저도 핑계. 제 친구 뻑하면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친구 있는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 기억해. 본인이 맞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못 철저하게 지니까.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 가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제 바로 요겁니다. 나무가 우수수, 나무수수, 사탕수수나 옥수수 아니고요. 나무수수입니다. 나무가 우수수 떨어진다니 무슨 말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너 두려운데. 네, 지난 17일 중국 정주시한 도로입니다. 저 밑에 있게요. 근데 갑자기 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피해요. 아, 이거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나무가 그럴 뻔했네. 차량을 덮칠 뻔했던 저 큰 나무가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보기만 해도 저희가 막 소리 지를 그러니까요.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거든요. 게임 속 같아요. 너무 다친 위험하죠.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화물차에서 떨어진 강목으로 인해서 당연히 범퍼와 보닛이 파손이 됐고요. 당시 상황을 보시면 나무가 이제 3단으로 쌓여 있거든요. 보기에도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네. 적재물이 저게 더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것까지. 정말 대형 아니, 사고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쌓았어? 쌓기도 잘했네. 블록 쌓기도 아니고 아이오의 3단 고음도 3단. 아니고 네. 무슨 적재물 3단이야. 저렇게 높이 쌓으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저 진짜 그럼 위험한 짓이에요. 저 운전자의 남편이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 공개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네네. 미처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번호판을 확인할 새가 없었던 아이고.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을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화면에 너무 이게 노이즈 같은 게 껴서 네.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운전자의 남편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를 해도 번호판 확인이 안 돼서 사고 처리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에게, 네티즌 수사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네, 번호판 확인이 안 돼서 가해자를 못 찾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리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피해자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렸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 적재물 사고가 왕왕 발생합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화물차가 불안해서 이제 비키거든요. 이게 쇠파이프가 날아와가지고 뭐 크게 다치는 경우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이게 이 가해 차량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리꾼들이 이제 누리꾼 수사대가 나섰어요. 그래서 차량 모델, 뭐 차체 형식 등 여러 가지 단서를 이제 제공해서 이 차주를 찾아서 이제 다행히 찾았는데요. 만약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공사에다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도로공사에서 적재된 화물을 이제 오랫동안 방치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물 수 없으니까 좀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번호판을 특정해서 사고 접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네. 적재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어떤 사고들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이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한 이 치사율이요 무려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일반 교통사고 높네요. 치사율의 2배 정도에 이른 수치인데 그만큼 피해가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게 원래는 그냥 과실이었는데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다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꼭 적재물 잘 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봤던 3단 적재물은 그건 누가 봐도 위험의 소리가 그럼요.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전쟁 난 거 아니죠입니다. 아, 또 무서운데. 도로에서 또 무슨 전시 상황이었는지 네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뭔가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에서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쾅 들이받아요. 자, 후방 카메라 볼까요? 전차가 옵니다. 전차가 오면서 그대로 자주포입니다. 우리나라요? 자주포? 네, 자주포. 범퍼를 치고 간 저게 웬일이에요? 거였어요. 어머. 아니 자주포가 도로에 나타나서 앞에 차를 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고가 일어난 곳이 아. 그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강원도 고성군이었습니다. 당시 작전 중이던 자주포가 벌인 사고였는데요. 운전자에 따르면 수리비 견적이 420만 원 정도가 이야. 나왔다고 하고요. 당시 사고로 다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조치에 좀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해당 부대에서 사고 당일 저녁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방구 한마디가 없었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이 저도 이제 기갑부대에 있어서 저 자주포에 대해서 그랬어요? 잘 아는데 저 철판 두께가 엄청나거든요. 네. 네네. 무기입니다, 무기. 정말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네. 옆에 뭐가 탱크가 지나가기만 해도 운전할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네. 말을 했고요. 네. 보험처리기 때문에 보험사랑 연락하는 게 맞지만 군에서 정말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아니라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남겼습니다. 못 봤나? 들어보니까 우선 네. 수리비가 420만 원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 탱크랑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거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험 처리는 되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차가 쿵 받는 어떤 차는 딱 보니까 탱크가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트라우마가 어이없었을 생길 수도 것 같아요. 있거든요. 네. 뭐 다행히 이제 뭐 구룡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 처리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해도 사과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책임져야 그럼 될까? 사과를 하면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 사과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과법은 뭐냐면 사과를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사과는 하라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그렇지, 나중에 문제 그렇지. 하더라도. 맞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사과법이 좀 도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피해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건 이제 저 자주포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군 부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군인이 일종의 공무원이 네.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즉 자배법에 따라서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따라서 이 자배법을 넘어서는 범위의 물적 피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거 법령이 뭐든 간에 배상을 해주는 방식은 뭐죠?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군 부대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 처리를 통해서 배상을 해줬는데 네. 이것과 별도로 또 다른 어떤 근거 법령을 통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자동차 소식이 자주포까지 등장을 하는. 사과해야겠어. 제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어떤 주제입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네. 외벌이 하는데 아내 경조사비도 내줘야 하나요? 이것도 부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경조사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 일단 사연을 제가 네, 꽁트로 네. 준비했거든요.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요.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애 키우느라 남편 수입으로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만 원만 주는 거 있죠? 여봉, 저녁 반찬으로 콩나물 사야 하는데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딱 500원만 줄 수 있을까? 500원만. 엊그제 생활비 30만 원 줬잖아.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래? 아니 그 돈으로 보험료랑 휴대전화 요금 내면 한 푼도 안 남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니 솔직히 당신 지금 이 집에 보탬 되는 게 있어? 아니 돈 없으면 콩나물도 먹지 마. 그냥 물만 마셔 그냥. 남편 눈치 보느라 콩나물 하나 제대로 못 사다니 진짜 서럽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친한 동생 결혼식이라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주는 겁니다. 여보, 내 친구 동생 그 예인이 알잖아. 내 친한 동생이잖아. 내 가족 같은 예인이 결혼식인데 축의금 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예인이? 당신도 예뻐하는 동생이잖아. 글쎄, 나돈 금시초문인데. 아니 근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 축의금까지 왜 내가 내야 돼? 내가 지금 애 키우느라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축의금을 내줘야지. 아, 그저 축의금 낼 돈 없으면 결혼식 가지 마. 아니 억울하면 당신이 모아서 가든가, 아니 벌어서 가든가 그러면 되잖아. 오늘부로 당신 하지 마. 짜증나 진짜. 제가 일부러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자기 돈 쓰지 말라면서 경조사비도 안 내주는 남편,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너무 치사해 진짜. 이런 당신은 당신하면 안 되죠. 왜? 너무 이거 진짜 이제 비난받을 줄 알았어. 경조사비 가지고. 참. 예? 이미 어떻게- 결론 다 나왔네요. 진짜. 네, 지난 17일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아내 A 씨는 생후 100일 된 신생아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B 씨와 결혼하고 곧바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다니던 직장 그만뒀고요. 이른바 경단녀라고 하죠. 네. 경력 단절 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외벌이로 살게 된 건데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은 거죠. 네, 아내 A 씨는 결혼 후에 수개월간 실업급여와 아동수당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수급 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입이라고는 남편에게 매달 받는 생활비 30만 원이 전부였다고. 너무 작다. 30만 원으로 고정비 내고 나면 다른 뭐 식비나 다른 지출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다른 것들. 그러니까요. 이 뭐 보험료, 휴대전화 이런 거 사실 다 고정 지출비였잖아요. 뭐 그 네네. 이외에 아내가 쓰는 카드도 따로 없었대요. 저는 솔직히 이 아내 좀 한 거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이 정도 알뜰함이면 뭐 남편과 함께 밥을 먹거나 장을 볼 땐 남편이 일단 결제를 했고요. 네. 아기 분유값 같은 돈은 아동수당에서 또 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이제 남편한테 그때 부탁을 해서 별도로 결제를 한 거예요. 네. 진짜 돈 셀 틈 없이 알뜰살뜰하게 산 이 그러니까 아내는 열심히 사는 아니 근데 이렇게 알뜰살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둘 그치. 사이에 결혼 축의금 문제가 터졌군요. 맞아. 그렇습니다. 아내 지인의 결혼식이 바로 문제가 됐는데요. 네. 아내 A 씨는 친한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아는 동생 축의금을 좀 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왜? 그 이런 남편한테만 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축의금은 남편은 못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입장이 좀 갈렸습니다. 네. 아내는 출산 후에 수입이 없고 따로 비상금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네. 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경조사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이 이거예요. 아내 지인의 축의금인데 그걸 왜 내가 왜 내줘야 되냐. 그치. 아내가 내야 된다 이건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 지인은 내가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축의금을 대신 내줘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었고요. 아내가 이제 거기서 좀 폭발했어요. 평소 경제관념이 자신과 달랐는데 아이를 낳고 2달이 채 안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돈 이거 내 돈 아니냐. 네가 이 집에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조사비 부담. 글쎄요. 지금 뭐 여기는 대충 의견이 다 모아졌어요. 법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남편의 논리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남편의 법적 논리는 이겁니다. 부부 별산제.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그 사람의 명의로 갖고 있는 거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부부 별산제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또 우리 민법에는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양 의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논리로 남편에게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경조사비가 생활비에 법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민법 833조에 보면요.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경조사비가 생활비에 포함되느냐. 아니 그런데 경조사비 안 내고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인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도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하는데 상대가 주면 우리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광의의 어떤 생활비 의미의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별산제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혼할 때 되면 각자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어떤 그 실질을 살펴봤을 때는 이 혼자서 벌어오는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안에서 생활비 지출하고 그리고 경조사비 지출하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맞벌이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벌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잘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고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요. 돈을 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돈 주는 걸 정말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10만 원 거 쓰는 거 아내나 자식한테 10만 원 쓰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정답이 사주에 뵙겠습니다. 아, 왜 결혼했냐고요. 정답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했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재산에 반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죠. 아내한테 집안일 하는 거 말고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이 뭘 한 게 있냐 했잖아요. 집안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렇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남편이 아니, 착각한 거예요. 이 가사노동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 산술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태도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도대체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이제 3인 기준으로는 2,100만 원이고요. 4인 기준으로는 2,800만 원인데 이제 이게 이제 2020년에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이제 통계니까. 근데 사실 이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휴일에 이제 집안일을 좀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편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일할 게 많은지. 맞아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하는 것만 연봉 3천만 원. 여보, 나 3천만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거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 평생 집에서 일한 전업주부가 만약에 이혼을 할 때 그러면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를 얼마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일단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기여도를 판단하는 게 단순히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2000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이 기여도를요 한 30% 안팎에서 평가하는 판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실무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5대5 정도 분할받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사노동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왠지 사연 속의 남편은 자기가 외벌이 하니까 집안일을 가사를 뭐 안 도와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외벌이 뭐 배우자들은 집안일 손을 떼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해야 되죠. 같이. 사실 남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겠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밖에서 힘드니까 집에서는 그렇지, 이제 그렇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일을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생색을 내요.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줬지. 큰일 납니다. 도와줬다는 말 하면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그 정도 하시고 또 안 해도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남편의 그런 노고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그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을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뭐 폄훼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일단 가사 노동 같은 경우 퇴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노동의 성과가요. 뭔가 눈으로 보이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도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만큼은 상대의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 자녀가 없이 아내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하고 남편이 사업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이 네. 13년 차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설을 섞어서 아내한테 애도 못 낳으면서 어머머.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밥값이나 축낸다. 너가 이렇게 놀고 먹고 이런 게 집에서 집만 보는 강아지랑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진짜 부분을 막말이다. 정말 심했죠. 네.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 남편 어떻게 됐냐면요. 아내한테 재산 분할 절반 해주고요. 위자료까지 주고 이혼당했거든요. 아, 잘했어. 여러분 진짜 집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집안에서 불편하면 네. 어디 갈 자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면 네. 네. 네,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를 걱정하는 한 따님이 상담소에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용한 상담소를 자주 보셔서요.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저의 고민을 좀 털어놓으려고 해요. 칠순을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헌신하면서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목욕탕 청소에 빌딩 청소까지 해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 남매도 악착같이 공부했고요. 오빠랑 저 둘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저희 엄마가 좀 이상합니다. 멀쩡하다가도 툭하면 화를 버럭 내시고요. 자꾸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제 자식 손주들이랑 꽃길 걸을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화병이 난 우리 엄마.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네, 어머니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따님이 보내준 사연이었는데 어머니가 가슴에 뭐가 얹힌 것 같고 버럭버럭 화를 네. 내신다. 네. 근데 병원에 가면 뭐 다른 이상이 진단은 안 없다. 나오고요. 이거 화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진단 이전에 이 가족 먼저 칭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이 어머니 정말 어려운 과정 많았는데 꿋꿋하게 일어나서 집안 벌떡 일으키시고 애들 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보니까 아들, 딸들도 굉장히 잘 자랐어요. 네. 이렇게 잘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이 가족들은 기꺼이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증상들 우리가 함께 봤던 엄마가 뭔가 갑자기 화도 막 버럭버럭 내고 안쪽에서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경우 화병 많이 생각하시죠? 네, 네.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일상화된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DSM-5라 그래서 전 세계에 상담을 하거나 혹은 정신병과 관련된 정신장애와 관련된 여러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러 진단 또 여러 통계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진단표 안에 화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화병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화병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쪽의 내용이 모호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서양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진단으로 쭉 한번 펼쳐보면 이를테면 그 안에는 우울증도 들어가고요. 공황장애 증상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가 흔히 기분 부전장애라고 해서 알듯 말듯한 감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어디 이뿐입니까? 신체 질환으로 두통도 들어가고 복통도 들어가고 관절염 들어가고 심계항진 들어가고 알지 못하는 신체 질환과 정서 질환이 같이 짬뽕이 돼서 종합 고통 시리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걸 우리가 모아서 한해 정서로 만들어진 일련의 질병 화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스스로도 나 화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하실 때에는 그만큼 세월에 묵힌 여러 아픔들과 사연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오신 가족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 어머니의 그 화병의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자식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동안 쌓였던 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온 거죠. 솟구치는 거예요. 네. 이게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따님의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만나서요. 속마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따님도 미처 알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여기에 사연을 보냈다고 해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부터 화를 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늙으니까 젊었을 때 남편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빚 갚느라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셋째 뱃속에 가졌을 때도 무리해서 일하다 그만 유산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유산한 지 얼마 됐다고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네 여보가 그런 거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죽상하지 마라 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요 그때 제사상 확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내 자식도 못 지켜준 조상들이 무슨 염치로 제사밥 먹으러 왔나 해서요. 그 뒤로 남은 세월은 애들만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나고 건강하던 시어머니도 3년 전에 병으로 허망하게 가셨어요. 자식들은 이제 힘든 시절도 갔으니 일하지 말고 자식들 용돈 쓰면서 편히 사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명치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돼요. 꼴도 보기 싫던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없는데 제가 왜 이러는 건지 저도 답답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시절에 화를 많이 참고 사셨군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꾹꾹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상처인 것 같거든요.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서 그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문득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던 남편하고 시어머니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화병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지난 일에 화가 나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 나를 화를 내지 못했을까? 이런 감정에다가 사실 그때는 화를 낼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 상황들이 계속 누적된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마치 신열이 나는 것처럼 안으로부터 감정이 이렇게 훅 올라오게 되는 건데 마치 우리가 굉장히 매운맛을 경험할 때 특별히 자연스러운 매운맛이 아니라 캡사이신과 같은 너무 화학적인 매운맛이
강한 경우에는 처음에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경험 다들 아실 텐데 그렇다면 화병은 어쩌면 감정적으로는 아주 강한 캡사이신 맛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하면 그때는 말을 못하다 집에 가가지고 이불을 콱 차는 걸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부르죠. 이건 당일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네. 적어도 며칠 사이에 있는 일이지만 화병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상 화를 내야 되는 순간에 화를 못 냈던 그것도 억울하지만 이게 세월을 거쳐 누적이 되면 나중엔 화를 못 내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랬다가 이때 가지고 있던 평생의 스트레스와 이런 감정들이 내 몸으로 체현이 되고 몸으로 체득이 됐다가 이게 쌓여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끙 하면서 끌어안았던 것들이 다시금 내 안쪽에 발산이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돌고 도는 겁니다. 이러니 마치 뜨겁지도 않으면서 시퍼렇게 돌아다니는 도깨불불 같은 거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활개치고 있는 이런 도깨비불 같은 화병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보면 해묵은 고부 갈등 굉장히 많고요. 또 권위적인 남편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들도 저런 거 있어요. 저도 저 기분이 뭔지 알겠어요. 뭐 정말 화나는 일이 직장에서 있거나 이러면요. 그게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화병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에 꽉 찬 말을 쏟아내라.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 지금 또 화병이 걸린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보면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슴을 치는 거죠. 이게 가슴을 치는데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목에 뭔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 같다, 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쪽에 있는 불덩이가 더 커지고 커지면서 사람을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건데 막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병이 도깨불불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 말하지 않았고 이런 세월이 뭉쳐지면서 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됐고 감정은 자꾸 나를 삼키고 또 삼키고 삼키면서 결국은 내가 삼킨 감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감정이 내면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면화됐다는 이야기는 되게 어린 시절의 내 경험이 성인기에 가서 봤더니 내 감정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화병은 이것과 다른 게 뭐냐? 평생에 걸쳐서 차곡차곡 마치 우리가 적금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내 몸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뇌 속에 내면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인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이 던진 그 돌덩이에 생겨난 상흔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근데 저 목에 꽉 찬 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때 좀 서운했고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다. 왜 그러셨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 지금 다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대상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만일 그 앞에 지금의 그 대상들이 있었다면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그 대상이 앞에 있어도 얘기 못 합니다. 이게 화병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분노가 이렇게 삐질삐질 밖으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자꾸 짜증을 낸다. 자꾸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꽉 막힌 목에 있는 것들을 틀어내기 위해서는 심리적 구토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것들 또 뱃속에 들어간 게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이 왜 아이들 뭔가 문제 있을 때 배를 딱 움켜잡고 앞으로 뚝 당기면 애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이니 기법이라고 하이니 유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치 몸속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을 뱉어내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이물질을 내게 하는 심리적 하이니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비밀 다 들어주고 언제든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고 한 번도 나한테서 다른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흔히 영어로 I am on your sid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바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인데 이런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비밀과 속상함과 답답함을 털어내 줄 만한 요 하인리를 함께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목에 막혀 있는 것들은
토해내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도 친목계를 이렇게 하시면 친구분들이 그렇게 남편 험담을 해요. 그쵸. 아유, 우린 집 양반은 은퇴하고 나서 소파랑 재혼했잖요. 리모컨만 껴안고 늘 TV만 보고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미치겠어. 이러면 그 옆에서 우리 집 양반도 그러는디?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험담하다 보면 풀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사연서 어머님은 그렇게 못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연 들어보니까 자녀들도 그 어머니가 셋째를 유산하고 난 후에 제사상을 차린 그 얘기는 아마 모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도 그걸 해요.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지나온 세월을 지금 자녀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거 괜찮을까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김병의 효자 없죠. 네네. 화병의 효녀도 없습니다. 네. 이게 잠깐은 들어주고 뭐 몇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이 긴 세월 속에서 엄마가 털어내야 될 그 많은 분량을 네. 사실상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웬만하시다면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같이 공감해줄 만한 이런 수다 동지 또 고통 동지들이 함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단순한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입니다. 아유. 목에 꽉 찬 말을 쏟아내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감정 아노미에서 벗어나라. 아노미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 아노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우리가 마치 도미노를 쫙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탁 밀으면 다라락 무너져서 네. 다 초토화가 되죠. 네. 이런 감정이 마치 도미노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처럼 다 초토화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감정 아노미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금 사례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네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이타주의자처럼 살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듬으면서 또 지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남편의 빚 청산하느라 모든 일, 가진 일 다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 업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우리 아이들 너무 훌륭하게 커졌지만 그 아이들 역시 나의 의무의 일부였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갖게 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 감정을 잃어버려요. 나는 어떤 느낌이고 나는 어떤 감정이고 이때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평생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 감정을 찾아내고 찾아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분들이 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 며느리로 살고 누구 누구의 엄마로 어머니로.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내 감정 잃고 이름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평생 사람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쓰러져버린 이 감정들 중에 내 감정 추리고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이전에 내 감정이 감정 아노미 상태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이 사연자 어머니는 수십 년간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왔잖아요. 저도 친정엄마랑 한 번씩 통화하거나 이렇게 만나면 이정숙 여사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연자가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감정 아노미 상태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이 삶을 나무라고 누가 이 삶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감정 아노미 상태로만 끝나고 화병 상태로만 끝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는가? 폐허가 돼도 그게 내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네.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이 나고 내 집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나를 환대해야 되겠죠. 네. 나를 좀 일으켜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마치 사랑의 재개발처럼 내 인생의 재개발을 한 번쯤 시작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폐허 위에 제가 지금부터 여쭙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나 화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뭔지 묻고 싶어요. 꿈이라. 난 어떤 꿈이 있었나? 지금부터 나는 새 꿈을 꾸게 된다면 그 꿈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폐허의 감정 속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폐허 속에 우리가 다시 인생을 일으켜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세워봤기 때문에 다만 한 번도 내 인생을 세워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맞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출발이 이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투자이고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돌봄이거든요. 처음 해본 일이라 낯설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세워봤던 그 기억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머릿속의 계획부터 한번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어머님들이 꿈이 뭐예요? 꿈조차 잊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꿈이 뭐예요? 근데 저놈이 내 꿈이에요. 아. 그럼 자식이 다 큰 다음에 떠나면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화병이라는 게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막 가슴이 막 답답해오고 막 조여오고 뜨거워지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소나무에다가 등을 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이 감정이 매번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게 훅 올라요. 마치 갱년기 열기가 올라오는 네, 것처럼 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머릿속에서 마치 내가 뭔가를 쥐어뜯는 것 같은 느낌, 내 스스로가 나의 감정을 잡아 뜯는 것 같고 씹어대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견디지 마시고 일단 그 머문 장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때 특별히 몸을 좀 쓰셔야 돼요. 달리기 하셔도 괜찮고요. 산에 가셔도 괜찮고요. 그 옛날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 설거지 다 꺼내가지고 박박 닦으셨죠. 네, 에너지를 분산하셔서 내 감정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몸으로 에너지를 좀 발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감정 아노미를 벗어나라. 세 번째, 이제는 기고만장하라. 기고만장하라고요? 네. 우리가 기고만장이란 말씀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 기고만장의 기는 뭔가? 네. 기분 좋은 일들로 일주일 스케줄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기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도 상관없지만 일단 기분 좋은 일로 내가 월요일은 이거 하고 화요일은 이거 하고 수요일은 이거 하고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내가 기쁘고 내 인생에 괜찮은 스케줄이다 싶은 것들을 일부러 채워넣으셔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줍니까? 평생 남의 스케줄 짜주며 살았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한 새로운 스케줄을 좀 짜시도록 기분 좋은 스케줄 짜는 것 기고요. 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훅훅 올라올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돼요. 높을 곳자를 써서 그건 뭔가 산에 올라가셔서 으아 소리 한번 지르고 지르고. 우리가 논밭이 없어진 맞아. 시절이라 그거 중요해. 이게 또 아무데나 소리 지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데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좀 적은 곳에 가셔가지고 으아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 굉장히 마음에 있는 것들 털어내는데 좋거든요. 고고요. 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그 가운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극복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만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장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속상한 세월이었는데 이제 100+ 시절이죠. 100+ 시대에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죽지 않는 세상에 나도 끝까지 살아봐야 이제 좋은 날들만 남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연을 주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가셨는데 이제서야 화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남은 세월 화내며 지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나만의 꿈을 꾸면서 나만의 기분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인생의 포효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200살까지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양제도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새로운 공부도 시작하시고요. 내 꿈이 뭔지 3가지 작성하셔가지고 그중에 각각의 조금씩이라도 스케줄을 짜셔서 한 걸음씩 걸어가신다면 어쩌면 과거에 우리의 화병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하나의 장작이 되고요. 새로운 난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고만장이 3고가 아니라 4고네. 기분 좋게 계획 짜고 고함 치고 만나고 장수하고. 고고! 기억나게.
기억했다가 저희 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게요. 일단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맞아요. 엄마 걱정된다고 이렇게 사연 보내는 딸들 많지 않거든요. 딸도 뭔가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맞아요. 있죠. 사실 엄마의 감정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이 딸이 아마 사연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나중에 또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엄마의 이야기를 일부 들어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나 계속 듣지는 마시고요. 엄마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엄마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엄마가 속상해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같이 혹은 엄마에게 엄마 일어나서 약간 넓은 데 가고 탁 트인 데 가서 좀 서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상할 땐 탁 트이는 곳, 속상할 땐 탁 트이는 곳, 속상할 땐 탁 트이는 곳. 나중에 트이는 곳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감정 습관이 행동 습관을 통해서 해소 국면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탁 트이고 넓은 공간으로 어머니 자주 모시고 가거나 그래요, 잘하시네. 전화를 통해서도 맞아. 이 공간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꿈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함께 논구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꿈에 대한 계획을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랑 그 꿈짜기에도 시작해야 되고 엄마에게 새로운 마음의 봄이 오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딸이라면 아마 본인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로 이제 많이 착한 분들이 이래.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가 말해 뭐해. 그래요.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인 걸. 맞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병될 텐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참은 게 잘못이죠. 그 외엔 잘못한 거 없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화병을 겪었던 분들은 대개 이런 감정 폭력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고 고통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름이 살되지 않아요. 털어놓을 장소 찾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치료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어머니하고 노래방 한번 가세요. 어머, 괜찮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지난 주말에 노래방 한번 갔는데요. 정신줄 놓고 노래하고 나니까 빵! 내 나이가 됐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던데요? 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